얘들아,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아직 살아있다고. 아들 며느리와 함께 떠난 가을산의 캠핑장.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산이 무너지는 굉음이 들리더니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굴러온 돌덩이에 발이 묶인 채 간절하게 아들의 차를 향해 소리쳤지만 차는 오히려 더 빠르게 산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산사태를 핑계 삼아 자연재해라는 이름으로 고려장을 시키려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저를 묻으려던 바로 이곳에서 제가 그들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이 된 박수자라고 합니다. 평생 국밥 장사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온 엄마로 산지 30여 년, 이제 무거운 뚝배기 안 들고 편히 좀 살까 싶어 장사를 접으려던 찰나에 제 인생이 접힐 뻔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산속에서 짐승들의 밥이 될 뻔한 끔찍한 이야기. 하지만 간신히 살아 돌아와 풀어놓는 저의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그날 저는 30년간 말아온 순댓국 장사를 접기 위해 마무리를 하는 중이었어요. 세월의 손때가 묻은 가게를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 무거운 솥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졌거든요. 엄마, 아직 정리 중이야? 아이고, 힘드시겠다. 문득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아들 기훈이가 화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가게 정리하시는 거 힘드실까봐 와봤어요. 기훈이 옆에 바싹 붙어 있는 며느리 미영이가 상냥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죠. 평소 가게에 잘 와보지 않는 녀석들인데 어쩐 일로 왔나 싶었습니다. 아니, 기훈아, 미영아. 너희가 여긴 어쩐 일이냐? 저는 정리를 잠시 접어두고 손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장사하느라 여행도 한 번 못 갔는데 우리 내일 단풍 구경이나 갈까? 기훈이가 정말 신이 난 아이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단풍이 그렇게 예쁘다지 뭐예요. 그래서 저희가 1박 2일로 캠핑 준비 싹 했어요. 가족끼리 오붓하게 시간 보내면 정말 좋지 않겠어요? 미영이가 맞장구를 치며 덧붙였죠. 저는 정말이지 제 귀를 의심했어요.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나 겨우 얼굴이나 비추던 아들 내외가 갑자기 저와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다니요. 정말이니? 엄마랑 가려고 여행을 준비했다고? 그럼 엄마 그동안 가게 일하느라 고생만 하셨잖아. 이제 가게도 정리했으니 이게 호강 좀 해야지. 기훈이가 제 어깨를 척 감싸 안으며 토닥이는데 그게 얼마 만에 느껴보는 아들의 따뜻함인지 순간 울컥하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캠핑 장비도 저희가 다 준비해 왔어요. 몸만 오시면 돼요. 미영이가 트렁크를 활짝 열어 짐을 보여주는데 정말 없는 게 없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그래. 좋지. 엄마야 너희가 가자면 어디든 좋지. 오랜만에 바람 쐬고 싶었는데 잘 됐구나. 저는 못 이기는 척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평소 외출할 때처럼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늘 챙기던 도장과 통장을 가방 깊숙이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게 제 오랜 습관이었거든요. 차 안에서도 기훈이와 미영이는 쉴 새 없이 제잘거렸습니다. 엄마, 산에 가면 공기도 완전 다르고 경치도 끝내줄 거야. 기대되지? 맞아요, 어머님. 이번 여행은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호호. 미영이가 뒤돌아보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로 향하는 도중에 하늘이 갑자기 시커멓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잔뜩 끼는가 싶더니 기어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기훈아. 비가 오는데 괜찮겠어? 캠핑은 비 오면 힘들지 않니?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에이, 괜찮아, 엄마.
이 정도 비는 금방 그칠 거야. 걱정 마. 기훈이는 뭐가 그리 태평한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며 계속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비는 그치기는커녕 점점 더 거세게 내리쳤어요. 겨우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관리소 직원이 빗속을 뚫고 뛰어나왔습니다. 지금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어요. 여긴 위험하니까 당장 하산하셔야 합니다. 어서요. 직원이 팔을 휘저으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머, 들아, 산사태라잖니. 얼른 내려가야지. 큰일 나겠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소리쳤지만 미영이가 저를 막아서며 나섰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우리 텐트 엄청 튼튼한 거거든요. 이까짓 비바람 끄떡없어요. 아니, 손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위험하다니까요. 직원이 기가 막힌다는 듯이 다시 말했지만 미영이는 듣는 척도 않고 차에서 텐트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기훈아, 저분 말씀 들어라. 위험하다는데 왜 고집을 부려. 아, 어머님은 가만히 계세요. 이 정도 비로는 절대 아무 일 없어요. 저희가 캠핑 한두 번 다녔게요. 미영이가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이며 거세게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억지로 텐트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기훈이도 거들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차에 앉아 계셔. 걱정하지 마. 저는 빗줄기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래도 아들 내외가 저 하나 즐겁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애쓰는구나 싶었어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겠나 싶어서 불안한 마음을 억지로 달랬습니다. 텐트 안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저녁을 먹는데 기훈이가 제게 술을 한 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다 잊고 좀 편히 쉬세요. 맞아요, 어머님. 내일 아침엔 비도 그칠 테니 단풍 구경 실컷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요. 미영이가 곁에서 거들었죠. 밤이 깊어지자 비바람은 그야말로 텐트를 집어삼킬 듯이 거세졌어요. 텐트가 찢어질 듯 흔들리는 소리에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까무룩 잠이 들었을까요? 새벽 2시경이었던 것 같아요. 우르르르컹 온 산이 무너지는 듯한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텐트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기훈아, 미영아, 일어나. 큰일 났어. 사방은 순식간에 흙탕물로 변해 있었고 나무들이 부러지며 쓰러지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 했습니다. 기훈아, 미영아, 어디 있니? 도망쳐야 된다. 저는 빗속에서 미친 듯이 아들 내외를 찾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저쪽을 보니 정말 놀랍게도 기훈이와 미영이는 이미 차에 올라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기훈아, 엄마 여기 있다. 나도 태워가야지. 나 좀 도와줘. 저는 흙탕물을 헤치며 차를 향해 미친 듯이 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기훈이는 차창 한 번 내리지 않은 채 그저 앞만 보며 급하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훈아, 어디 가니? 엄마 데리고 가야지. 저는 차 문을 붙잡으려고 필사적으로 손을 뻗으며 외쳤지만 차는 이미 제 앞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차를 따라 한 발이라도 더 뛰어가려 했지만 그만 발목이 돌틈에 끼이면서 그대로 낮아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거대한 흙더미가 제 위로 쏟아져 내렸죠. 의식을 잃어가는 그 찰나 저는 기훈이 차 뒷유리를 통해 뒤돌아보는 미영이의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비웃듯이 바라보던 그 표정을요.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주 만에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중환자실의 차가운 천장 형광등이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고 눈을 돌려보니 여기저기 깁스와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어요. 어머님, 정신이 드세요? 간호사가 간신히 눈을 뜬 저를 발견하고는 다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 중환자실이에요. 산사태 사고로 실려오셨어요. 저는 그제야 제가 겪었던 끔찍한 일이 현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곧 담당 의사가 와서 제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말 천운이십니다. 여기저기 많이 다치셨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가족분들이 매일같이 문병 오셨는데 지금은 잠깐 외출하셨나 보네요. 가족이라니요? 제 아들과 며느리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주 지극정성이시던데요. 의사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저를 그 흙더미 속에 버리고 도망쳤다는 것을요. 그때 제 침대를 정리하던 간병인 김말순 씨가 제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신 드셨네요. 다행이에요. 김말순 씨는 문 밖을 한번 쓱 살피더니 제 귀에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님, 아까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어머님 깨어나셨다는 소식 듣고는 둘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당황해 하면서 나가셨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이런 말 드리기는 뭐한데 아드님이 벌써 장례식장 알아보고 병원 원무과에 사망진단서 발급 절차까지 꼬치꼬치 물어봤다고 간호사한테 들었어요. 김말순 씨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후가 되자 기훈이와 미영이가 문병을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멀쩡히 눈을 뜨고 있는 것을 보고는 반가워하기는커녕 둘 다 흠칫 놀라며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 황급히 눈짓을 주고받는 모습이 제 눈에 똑똑히 보였습니다. 기훈아, 너 어떻게 엄마를 두고 도망칠 수가 있니? 도대체 왜 나를 버리고 갔어? 저는 끓어오르는 배신감을 누르며 곧바로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엄마를 버리다니 말도 안 돼. 우리는 엄마 구하려다가 2차 붕괴 위험이 있어서 빨리 구조대를 부르러 내려간 거였어. 기훈이가 당황하며 둘러댔습니다. 거짓말 마. 내가 다 봤어. 너희들 나를 보고도 그냥 도망쳤잖아.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산사태 충격으로 기억이 다 뒤죽박죽 된 건 아니시고요? 미영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어쩜 좋아.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여기 좀 와보세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미영이는 큰 소리로 저를 기억상실에 정신 나간 노인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기훈아, 그런데 내 가방은 어디 있니? 아, 엄마 가방? 그거 구조대가 찾아갖고 와서 도장이랑 통장이랑 다 챙겨서 내가 잘 보관하고 있어. 기훈이가 제 눈을 피하며 말했지만 그 순간 저는 그들의 번들거리는 눈빛에서 아주 음흉하고 탐욕스러운 기운을 똑똑히 읽었습니다. 밤이 되어 병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간병인 김말순 씨의 말과 아들 내외의 그 뻔뻔한 연기를 하나하나 되짚어 봤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 지옥 같은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몸이 좀 쑤셔서 복도를 걷고 있는데 마침 기훈이가 보이더군요. 저는 얼른 기훈이를 붙잡고 병원비 처리를 위해 제 통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기훈아, 마침 잘 왔다.
내 통장 좀 갖다 다오. 이제 슬슬 병원비 계산해야지. 아, 엄마. 그건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걱정하지 마셔. 기훈이가 제 손을 잡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내 돈은 내가 직접 처리해야 마음이 편해. 얼른 갖다 줘. 아이, 엄마는 이런 복잡한 일은 아들이 다 알아서 한다니까 그러네. 그냥 푹 쉬기나 해. 기훈이는 자꾸만 딴청을 피우며 제 말을 피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곧장 병원 안에 있는 공중전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저 박수자라고 하는데요. 제 계좌 잔액 좀 확인해 주세요. 당장요. 수화기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네, 고객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박수자님 계좌 잔액은 2억 원입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제 평생을 쏟아부어 모은 예금이 3억 원이었는데 그중 1억 원이 통째로 사라졌다니요. 그럼 언제 돈이 빠져나갔나요? 누가 뺐는데요? 확인해 보니 지난달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되었네요. 대리인으로 등록된 분께서 직접 인출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병실에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러 기훈이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기훈이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엄마? 무슨 일이야? 내 돈 1억 원이 어디 갔어? 네가 뺐지. 저는 목소리를 높여 따졌습니다. 아, 엄마. 좀 진정해. 목소리 낮춰. 기훈이가 황급히 병실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그건 엄마 치료비랑 입원비, 또 생활비로 내가 쓴 거야. 뭐? 치료비가 1억 원이나 들어갔다고? 이놈이 날 바보로 알아? 엄마가 중환자실에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알아? 그 비용이 얼만 줄이나 아냐고. 그리고 내가 정식으로 대리인 등록해서 쓴 거니까 문제 없어. 기훈이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태연하게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미영이가 병실 문을 쓱 열고 나타나서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간병인 김말순 씨를 불렀습니다. 어머, 김말순 씨. 어서 이리 좀 와보세요. 어머님이 또 흥분하시네. 이러다 혈압 오르시겠어요. 얼른 진정제 좀 놔드려야겠어요. 미영이, 너 무슨 소리야? 내 정신은 멀쩡해. 미영이는 저를 일부러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려는 속셈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와 실랑이를 벌인 후 오후가 돼서 저는 다시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이었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제 명의로 된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 잘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박수자님 아파트가 현재 매매 계약이 진행 중이시네요. 수화기를 든 채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것들이 제 집까지 팔아치우고 있다니요. 기훈아, 너 당장 이리 안 와. 다시 기훈이를 불러 세우고 저는 악을 쓰듯 따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젠 엄마 몰래 집까지 팔려고 하고 있어? 아, 엄마. 진짜 왜 이래? 엄마 치료비가 앞으로 얼마나 더 들지 모르는데 집이라도 팔아야 할 거 아냐? 어쩔 수 없었다고. 기훈이가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진짜 적당히 좀 하세요. 저희가 어머님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치매 증상까지 있으셔서 정말 너무 힘들다고요. 우리도 좀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미영이가 옆에서 독을 품고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누가 그러던. 나는 멀쩡해. 아휴, 엄마. 또 그 망상 증세가 나오시네. 기훈이가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일부러 큰 소리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두 놈이 병원 의료진들에게 제가 사고 충격으로 망상 증세를 보인다고
미리 다 말을 맞춰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오후에는 시장 상인회장인 오동식 씨가 문병을 왔습니다. 아이고, 수자 씨, 몸은 좀 괜찮아요? 얼굴이 반쪽이 됐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수자 씨, 그 가게 말이야. 가게 자리에 벌써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공사하고 있더라고. 오동식 씨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네, 저 가게 안 내놨는데요? 그래, 이미 세입자 들어왔던데? 세상에 그 망할 자식들이 가게까지 내놓은 거였어요. 그날 밤 병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이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제 평생이 담긴 재산이 하루아침에 그놈들 손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가슴속에서 아들 내외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복수심이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떻게든 도움을 청하려 시장 상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정미야. 나 수자 언니야. 어머 언니. 웬일이야. 몸은 좀 어때요? 정미야, 나 좀 도와줘. 우리 기훈이가 내 재산을 전부. 언니, 근데 기훈이가 그러는데 언니 사고 충격으로 치매가 와서 자꾸 헛소리 한다고. 전화 너머로 정미가 당황하며 말을 흐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간 말문이 턱 막혔어요. 기훈이가 저보다 한 발 앞서 제가 치매로 헛소리를 한다고 동네방네 다 떠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다른 상인들에게도 전화했지만 반응은 모두 비슷했죠. 모두들 제 말이 아니라 멀쩡히 돌아다니는 아들 기훈이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믿었던 이웃 할머니 김정순 씨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순 언니, 나 수자야. 언니,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기훈이가. 처음에는 김정순 씨가 제 말을 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훈이의 만행을 이야기할수록 김정순 씨의 목소리도 점점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수자야,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기훈이 말로는 네가 기억이 오락가락한다던데. 언니까지 지금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저는 수화기를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할 게 있어서요. 제 아들이 제 돈을 전부 훔쳐가고 있어요. 어머님, 진정하시고요. 그건 가족 간의 재산 관리 문제로 보입니다. 저희가 함부로 개입하기 어렵고 민사 분쟁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경찰마저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때 단골 손님인 택시기사 한만수 씨가 문병을 왔습니다. 수자 씨, 큰일 날 뻔했다면서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만수 씨, 잘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들 내외한테 좋은 일 있나? 며칠 전에 내가 수자 씨네 아들 내외 봤잖아. 아주 번쩍번쩍한 외제차 타고 다니더라고. 맞아. 벤츠 그거였어. 만수 씨, 좋은 일이 아니라 내 재산을 빼돌려서 산 걸 거예요. 나 아무래도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봐야겠어요. 아이고, 큰일이네. 변호사 상담 빨리 받아야겠구만 그려. 하지만 마침 병실로 들어오던 기훈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변호사는 왜 찾아? 돈 아깝게. 내 돈 돌려받으려고 그런다. 왜? 어머님, 변호사가 치매 환자인 어머님 말을 믿어줄 것 같아요? 미영이가 저를 벌레 보듯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조차 이제는 완전히 기훈이 내외의 말을 믿고 저를 의심과 동정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볼 때마다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완전히 정신 나간 치매 환자를 보는 시선이었죠. 어느 날
기훈이와 미영이가 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엄마, 태어나면 아무래도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 우리가 다 알아봤어. 뭐, 요양원이라고? 누구 맘대로. 어머님 상태로는 혼자 사시기 어렵잖아요. 다 어머님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미영이가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결정하려 들었습니다. 제가 외부와 연락이라도 해볼까 싶어 물었습니다. 이제 내 핸드폰 좀 줘라. 아, 엄마 휴대폰? 그거 산사태 때 흙더미에 묻혀서 잃어버렸잖아. 기억 안 나? 기훈이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속셈이었죠. 이제 이 병원에서 제 편은 간병인 김말순 씨뿐이었어요. 어머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말순 씨 고마워요. 그래도 당신 하나라도 나를 믿어주니. 하지만 제가 가족들 일에 깊이 끼어들기는 정말 어려워요. 죄송해요, 어머님. 김말순 씨도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퇴원을 앞둔 저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믿어줄 사람 하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치매 환자로 여기고 있었고 제 피 같은 재산은 저 아이들의 손에서 하루하루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가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아들 내외가 저를 이렇게 짓밟고 나락으로 밀어넣었으니 저도 그들에게 똑같이 피눈물을 흘리게 갚아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직 그 복수만이 제가 다시 살아갈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퇴원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조용하던 제 병실에 웬 중년의 남성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저는 정태식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제게 다가와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산악구조대원입니다. 그날 산사태 현장에서 어머님을 구조했던 사람입니다. 산악구조대원이라는 그분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던 거였어요. 아이고, 저를 구해주신 분이시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닙니다. 환자분께서 회복하시는 걸 확인하러 왔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정태식 씨가 병실 문 쪽을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혹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똑똑히 기억합니다. 제 아들놈하고 며느리가 쏟아지는 흙더미 속에 저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솔직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정태식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러셨군요. 어머님,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꼭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분이 가방에서 태블릿이라는 것을 꺼내더니 제 쪽으로 화면을 돌려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이건 그날 캠핑장 관리소의 CCTV 영상입니다. 잘 보십시오. 화면에 나타난 장면을 보고 저는 그만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기훈이와 미영이가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후에도 저를 텐트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기훈이가 제 휴대폰을 바닥에 3개 내동댕이 쳐 부수고 미영이가 그 부서진 부품들을 발로 밟아 주변 숲 쪽으로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모든 게 끝났다는 듯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차를 몰고 떠나는 모습까지 모든 게 똑똑히 찍혀 있었죠. 이럴 수가. 저는 39년간 제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다는 그 끔찍한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마지막으로 차를 타고 떠나며
뒤를 돌아보던 미영이의 그 차가운 미소는 제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 봤던 그 표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가족 간의 문제라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아들 내외에 대한 배신감과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반드시 복수할 겁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저것들이 편히 발 뻗고 살도록 둘 수는 없어요. 절대로요. 어머님, 제 연락처입니다. 법정에서든 어디서든 증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정태식 씨가 명함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퇴원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애들이 와서 짐이라도 챙겨줄까 싶어 내심 기다렸지만 기훈이와 미영이는 끝내 코빼기 하나 비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임시 숙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어머님, 부디 몸조리 잘하세요. 그리고 꼭 조심하셔야 해요. 간병인 김말순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말순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버텼습니다. 이건 혹시 모르니까 제 연락처예요. 무슨 일 있으시면. 김말순 씨가 주위를 살피며 제 주머니에 몰래 쪽지 하나를 찔러 넣어 주었습니다. 임시 숙소라는 곳에 도착해서야 저는 제 처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복과 병원에서 신던 슬리퍼 한 켤레가 제 전 재산의 전부였거든요. 저는 남은 동전까지 긁어 모아 기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훈아, 나 퇴원했다. 나 좀 데리러 와라. 당장? 아, 엄마. 그 아파트는 지금 매매가 진행 중이라서 집에 못 들어가. 내가 알아본 요양원으로 가는 게 어때? 거기가 훨씬 편할 거야. 뭐? 집이 어디 갔다고? 이놈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진짜. 엄마 치료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몇 번을 말해. 기훈이는 그렇게 냉정하게 소리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예전 제 가게가 있던 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제 순댓국 가게 자리에는 이미 번쩍이는 간판이 새로 걸려 있었고 낯선 사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기 혹시 여기 전에 순댓국집 하던 박수자라고 아세요? 누구요? 박수자? 모르겠는데요. 누구신데 자꾸 기웃거리세요? 오히려 저를 행색이 초라한 이상한 노인으로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은행에 가서 제 계좌 거래 내역이라도 떼어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르신,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 없으시면 저희가 서류를 발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박수자라니까. 내가. 변호사 사무실도 여러 곳 찾아가 봤지만 문턱은 높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착수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일단 최소 300만 원은 들고 오셔야 상담이라도 제대로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가진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이 없으시면 저기 법률구조공단이나 한번 가보세요. 모두가 저를 귀찮아하며 내쫓기 바빴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서 뜨거운 물을 부어 먹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몽땅 뺏기고 이렇게 길거리로 나앉게 된 제 신세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밤이 되자 임시 숙소 사장이 저를 찾아와 윽박질렀습니다. 할머니, 방값 언제 주실 거예요? 오늘까지 내기로 했잖아요. 제발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안 돼요. 당장 나가세요. 여기 자선사업하는 곳 아닙니다. 결국 하룻밤조차 편히 자지 못하고 그곳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떻게 복수할지 계획을 세워봤지만
당장 돈 한 푼 없는 제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러움과 절망감에 소리 없는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어요. 임시 숙소에서 쫓겨난 저는 결국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계단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뼈를 애는 듯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염치불구하고 시장 상인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미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머, 수자 언니. 아니, 꼴이 왜 이래요? 기훈이가 그러는데 언니 치매 때문에 자꾸 헛소리하고 다닌다고 하던데 정말 괜찮아요? 기훈이의 그럴듯한 거짓말을 들은 상인들 중 절반은 저를 정말 정신 나간 치매 노인으로 여기며 슬슬 피했습니다. 어떤 날은 경찰이 저를 불러 세우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사시는데요? 주소라도 말씀해 보세요. 그게 신분증 하나 없는 저는 그저 무고한 불황자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며칠을 꼬박 굶주린 저는 결국 쓰레기통을 뒤져 사람들이 버린 음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망가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택시를 몰던 한만수 씨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수자 씨, 아니, 수자 씨 맞죠? 왜 여기 있어요? 만수 씨,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하지만 저는 남은 자존심 때문에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잠깐 바람 쐬러 나온 거예요. 공중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머리는 산발인데다 얼굴은 때로 얼룩진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했습니다.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기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훈아, 엄마야, 제발 엄마 좀 도와줘. 엄마 밥도 못 먹었어. 아, 진짜 귀찮게 좀 하지 마. 엄마, 그럴 시간 있으면 정신병원에나 가봐. 다신 전화하지 마. 기훈이는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이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밤마다 차가운 지하철 계단에서 쪽잠을 자며 저는 아들 내외에 대한 원망과 지독한 복수심으로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열흘째 버티던 어느 날이었어요. 차가운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바닥만 보던 저는 웬 젊은 남성이 계단을 오르다가 명함 한 장을 떨어뜨리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것을 주워서 건네주었습니다. 저기 총각, 여기 명함 떨어졌어요. 아,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그 남성이 명함을 받아들다 말고 때에 절어있는 제 얼굴을 한참이나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님? 혹시 박수자 이모님 아니세요? 네. 저를 아세요? 누구시죠? 저는 남루한 행색에 고개도 못 들고 되물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해진 제 모습이 부끄러워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모님, 저 영준이에요. 김영준. 15년 전에 이모님 순댓국 가게에서 밥 얻어먹으면서 공부했던 그 고시생. 기억 안 나세요? 영준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잊고 지냈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던 그 학생이 안쓰러워 제가 3년간 매일같이 따뜻한 국밥을 챙겨줬던 그 영준이었습니다. 아이고, 영준아. 네가 정말 영준이란 말이니? 네, 이모님 맞아요. 그런데 이모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왜 이런 곳에 계세요? 영준이가 제 꼴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하며 당황했습니다. 이모님,
저 이제 변호사 됐어요. 영준이가 자기가 떨어뜨렸던 그 명함을 제 눈앞에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변호사 김영준이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영준아, 네가 변호사가 됐구나. 정말 장하다. 정말 대단해. 이모님,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왜 이런 차가운 데서 이러고 계세요? 영준이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 때문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둘러댔습니다. 아니야, 영준아. 괜찮아. 그냥 잠깐 바람 쐬러. 이모님, 제발, 진짜 무슨 일인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네. 영준이의 그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꾹꾹 눌러왔던 설움이 터져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모든 사정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끔찍했던 산사태 사고부터 저를 죽이려 했던 아들 내외의 배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뺏기고 거리로 나앉게 된 이야기까지 전부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영준이는 주먹을 쥐고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런 벌레만도 못한 이모님, 당장 일어나세요. 이런 데 계시면 안 돼요. 어서 따뜻한 곳으로 가요. 아니야, 영준아. 나는 괜찮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모님이 절망 속에 있던 저를 도와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이모님을 도와드릴 차례예요. 영준이가 제 팔을 강하게 부축해서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근처 모텔로 데려가 다짜고짜 방부터 잡아주었습니다. 이모님, 일단 여기서 몸부터 녹이세요. 제가 깨끗한 옷이랑 따뜻한 음식 좀 사다 드릴게요. 꼼짝 말고 계세요. 영준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씻고 영준이가 사다 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을 입에 넣자 그제야 제가 살아있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이모님, 15년 전 이모님이 주신 그 국밥 한 그릇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이모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시라고요. 영준이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영준아, 뭘, 그때 일은 다 지나간 일인데. 아니에요. 이모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에 고시를 포기했을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모님을 도울게요. 절대 사양하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침대에 누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절망의 나락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늘이 제게 복수하라고 내려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영준이는 당장 저를 위한 작은 원룸을 계약해 주었습니다. 이모님, 이제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당분간 생활비도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영준아, 정말 미안해서 어떡하니. 내가 이런 신세가 돼서. 그런 말씀 마세요, 이모님. 일단 여기서 몸과 마음부터 추스르세요. 그리고 저랑 같이 복수할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저는 곧바로 영준이에게 정태식 구조대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사고 현장 CCTV 영상이랑 증거들을 그분이 다 가지고 계셔. 꼭 좀 만나봐. 알겠습니다, 이모님. 제가 즉시 연락해서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영준이가 든든하게 나섰습니다. 영준이의 도움으로 저는 잃어버렸던 신분증과 법적 대응에 필요한 기본 서류들을 모두 재발급받았습니다. 복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었죠. 이모님, 지금부터 그 아들놈과 며느리의 재산 탈취 과정을 샅샅이 추적하겠습니다. 이모님 몰래 빼돌린 은행 거래 내역과
부동산 매매 기록들을 전부 조사할게요. 영준이가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영준아, 나는 단순히 돈만 되찾고 싶은 게 아니야. 나한테 그런 짓을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반드시 아주 확실하게 치르게 만들고 싶어. 저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네, 이모님 마음 제가 다 압니다. 하지만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해요.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며칠 후 영준이는 저를 위해 작은 분식집 자리를 하나 얻어 임대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떡볶이와 순댓국으로 다시 장사를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이모님, 여기서 다시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할 수 있으시죠? 그래, 고맙다, 영준아. 다시 해봐야지. 첫 장사를 시작한 날에는 손님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영준이는 그런 저를 돕기 위해 매일 저녁 제 가게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이모님, 순댓국 제일 맛있는 걸로 한 그릇 주세요. 아이고, 영준아. 이렇게 매일 와주니 정말 고맙다. 겸사겸사 복수 계획 진행 상황도 알려드려야죠. 지금 증거 수집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자 하루에 10만 원 정도의 소박한 수입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제 힘으로 정직하게 번 돈이라는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게 운영이 조금씩 안정되자 저는 그 수익의 일부를 떼어 영준이에게 정식으로 수입료로 지급했습니다. 영준아, 이제 나도 네 도움만 받는 신세가 아니라 너의 정당한 의뢰인이 된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앞으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고 싶네. 네, 이모님.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준이가 그제야 웃으며 서류 가방에서 자료들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이모님, 예상대로 아들놈과 며느리가 이모님 돈으로 고급 아파트를 사고 억대가 넘는 외제차를 구입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둘이서 호화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더군요. 영준이가 내민 사진에는 기훈이와 미영이가 제 피 같은 돈으로 온갖 사치를 부리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영준이가 제 손을 잡으며 달랬습니다. 이모님,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이 사진들이 전부 저것들 목을 조르는 증거가 될 겁니다. 확실하게 응징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은행 거래 내역을 추적하다가 이놈들이 이모님 서류를 위조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문서 위조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영준이가 확신에 차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다시 가게를 열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예전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제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기훈이 내외에 이상했던 행동들에 대한 증언을 차곡차곡 수집했습니다. 수저 언니, 살아있었네. 아이고, 그때 기훈이가 언니 침에 걸렸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근데 지금 보니 멀쩡하잖아. 그때 기훈이 말이 아무래도 이상했어. 어떻게 이상했는데? 언니가 치매라면서 돈 사고 칠까봐 재산을 자기 앞으로 다 돌려놨다고 하더라고. 그게 영 이상했지. 저를 노숙자로 오해했던 한만수 택시기사도 중요한 증언을 보태주었습니다. 수자씨,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기훈이 내외가 번쩍번쩍하는 벤츠를 타고 다니는 걸 내가 이 동네에서만 여러 번 봤어. 만수씨, 정말 고마워요. 나중에 꼭 좀 증언해 주실 거죠? 아, 그럼. 당연하죠. 내가 본 그대로 다 말해줄게. 증거가 모이자
영준이가 조심스럽게 새로운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이모님, 지금 당장 기훈 씨와 미영 씨를 법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저들이 스스로 더 큰 실수를 하도록 유도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도라니? 어떻게? 함정을 놓는 겁니다. 지금 저들은 이모님이 노숙 생활을 전전하다 어떻게든 됐을 거라 생각하고 완전히 방심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를 노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거죠. 저는 영준이의 치밀한 지시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저는 굶주렸던 몸무게도 다시 늘고 안색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예전 순댓국집 사장 시절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영준이가 비장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모님, 이제 모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저놈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법적 조치를 시작할 때입니다. 정말이니, 영준아? 네. 드디어 이모님의 복수를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겁니다. 저는 영준이가 세운 마지막 계획에 따라 아들 내외에게 마지막 함정을 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 작은 분식집이 슬슬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예전 손맛을 살려 끓여낸 뜨끈한 순댓국을 찾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아이고, 사장님. 이 집 순댓국은 진짜 국물이 끝내줘요. 다른 데랑은 비교가 안 돼요. 가게 근처에서 일하는 젊은 직장인이 제게 엄지를 척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또 오세요. 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배웅했습니다. 근처 대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 떡볶이를 주문할 때마다 저는 문득 옛날 영준이의 모습이 떠올랐죠. 가난했지만 눈을 반짝이며 열심히 공부하던 그 아이의 모습이 지금 저 학생들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학생들, 밥 든든히 먹고 공부해. 자, 이건 서비스. 우와, 사장님 정말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학생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습니다. 영준이는 꼭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제 가게를 찾아와 주었죠. 이모님, 순댓국 한 그릇 뚝딱 말아주세요. 아이고, 영준아. 어서 와라. 오늘도 바빴지? 네. 그래도 이모님 가게 오니까 살 것 같네요. 요즘 장사 잘 되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래, 다 네 덕분이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영준이와 마주 앉아 그간의 근황을 나누는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잘 나오는 날이면 저는 피곤함도 잊고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렇게 6개월 만에 저는 예전의 건강을 되찾았고 웃음도 되찾았습니다. 제 자신이 다시 일어서자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준이가 그런 저를 보며 조언했습니다. 이모님, 복수도 복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모님의 새로운 삶을 건강하게 꾸려가시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 영준아, 네 말이 다 맞아. 나도 알아.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편에는 아들 내외에 대한 복수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무거운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준이가 비장한 표정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모님, 본격적인 법적 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훈 씨와 미영 씨에게 재산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부터 보내죠. 정말로 그때가 온 거니? 네. 충분히 준비됐습니다. 저놈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된 후 아니나 다를까 기훈이에게서 불이 나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지금 나한테 무슨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거야?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저는 영준이가 치밀하게 세워둔 계획에 따라 아주 힘없고 지친 목소리로 화해의 뜻을 비쳤습니다. 아, 기훈아,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닌데. 엄마, 똑바로 말해. 이게 뭐냐고. 변호사? 재산 반환? 기훈아, 우리 그냥 가족끼리 만나서 조용히 이야기하면 안 될까? 엄마도 이제 늙고 힘드네. 이런 법적인 건 너무 무섭다. 제 목소리를 듣더니 완전히 오해한 듯 목소리가 금세 누그러지더군요. 뭐, 만나서 얘기하자고? 진짜야? 응. 법적 문제보다는 그냥 얼굴 보고 대화로 해결하고 싶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알았어, 엄마. 그럼 내일 카페에서 봐. 괜히 사람 놀라게 하고 그래. 다음 날 약속한 카페에서 다시는 보기 싫은 아들 내외를 만났습니다. 저는 영준이가 밤새 가르쳐준 대로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내가 그동안 너희 오해했나 봐. 이제 작은 가게지만 이걸로도 먹고 살만해.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미영이가 세상에 없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자꾸 기억이 오락가락하네. 그 산사태 사고도 사실 똑똑히 기억이 나질 않아. 내가 너희한테 왜 그랬는지. 영준이의 지시대로 저는 일부러 초점 없는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훈이와 미영이가 제 눈치를 살피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역시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지신 것 같네. 미영이가 기훈이 귀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가 제 귀에도 똑똑히 들렸어요. 기훈아, 미영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다. 부탁? 말해봐, 엄마. 내가 요즘 밤마다 잠도 안 오고 자꾸 헛것도 보이는 것 같고 너무 불안해서 말이야. 어디 가서 전문적으로 치료 같은 걸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영준이가 준비해준 대본대로 저는 정말 겁에 질린 사람처럼 떨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미영이의 눈이 탐욕스럽게 반짝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어쩜 그런 생각을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안 그래도 저희가 그럴까봐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그럼 아예 시설 좋은 정신병원에 입원하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아는 곳 중에 아주 좋은 데가 있는데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그래. 그게 좋겠다. 기훈이도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엄마. 괜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병원에 들어가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라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그저 고맙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멍청한 것들이 완벽하게 함정에 걸려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입원 당일이 되었습니다. 영준이는 이미 의료진과 협조해서 정신병원 이송을 가장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그 이송 차량 안에는 합법적인 녹음 장치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죠. 기훈이와 미영이는 저를 아예 사회에서 매장시킬 작정이었는지 돈으로 대형 로펌 변호사까지 고용했더군요. 심지어 제 치매 진단서까지 완벽하게 위조해 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 차에 타세요. 병원 가셔야죠. 미영이가 저를 부축하는 척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영준이가 가르쳐준 대로 마지막까지 겁에 질린 치매 환자인 척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아프다 아파. 이거 무슨 차야?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아, 시끄러워. 어머님 얌전히 좀 계세요. 다 어머님 좋으라고 가는 병원이니까요. 미영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저를 윽박질렀습니다.
기훈이와 미영이는 저를 짐짝처럼 차에 밀어넣고는 완전히 안심한 채 이송 차량에 함께 탔습니다. 차량이 스르르 출발하자마자 미영이가 저를 곁눈질로 힐끔 보며 기훈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봤어? 어머니가 정말 완전히 맛이 간 것 같아. 눈빛이 완전 풀렸어. 호호. 이제 저 병원에 영원히 처박아 두면 끝이야. 기훈이는 아예 저를 대놓고 바라보며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아, 진짜. 엄마가 그 산사태 때 그냥 깔끔하게 죽었어야 했는데 말이야. 쓸데없이 살아남아가지고 우리만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미영이가 역겨운 웃음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제 죽었겠거니 했는데 병원에서 깨어났다는 소식 듣고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 이 악마 같은 것들은 제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확신하며 그동안 저지른 끔찍한 범행들을 신이 나서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있던 돈으로 아파트도 사고 당신 차도 벤츠로 샀는데 깨어나서 갑자기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니까 얼마나 짜증났는지 몰라. 맞아, 맞아. 엄마가 그때 그냥 조용히 돌아가셨으면 이렇게 귀찮게 고생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즉, 온몸이 분노로 떨려왔지만 입술을 깨물며 계속 치매 연기를 했습니다. 이놈들의 모든 고백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죠. 그 치매 진단서도 웃기지 않아? 그 의사 돈 몇 푼 쥐어주니까 아주 자기가 알아서 서류를 척척 위조해 주더라고. 돈만 주면 뭐든 다 해주는 세상이라니까. 크크. 맞아. 이제 어머님 저기 폐쇄병동에 완전히 가둬버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발 뻗고 편하게 살자고, 여보. 그들이 정신없이 이야기를 나눌 때 정신병원 정문이 코앞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갑자기 모든 연기를 멈추고 똑바로 앉았습니다. 너희들이 방금 한 그 더러운 말들. 이 엄마가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들었다. 제 차가운 목소리에 신나게 떠들던 기훈이와 미영이가 숨이 멎을 듯 경악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제정신이야? 너희가 나를 일부러 죽이려 했다고? 내 전 재산을 훔쳐서 너희들 배를 불렸다고?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바로 그 순간 차가 멈춰 서고 영준이가 차량 문을 활짝 열며 나타났습니다. 기훈 씨, 그리고 미영 씨. 방금 두 분이 나누신 대화, 차량 내부 녹음 장치에 모두 합법적으로 녹음되었습니다. 뭐라고? 녹음? 넌 누군데? 네, 저는 박수자 이모님의 법률 대리인 김영준 변호사입니다. 두 분이 방금 신나서 자백하신 모든 내용이 살인 미수와 사문서, 위조, 횡령의 증거로 완벽하게 확보되었습니다. 기훈이와 미영이의 얼굴이 그야말로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그 더러운 입으로 모든 죄를 자백하고 만 거였습니다. 이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것들이 죗값을 치를 시간입니다. 영준이가 제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지옥 같았던 복수가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자신들이 제 함정에 완벽히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한 것도 잠시 곧바로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준이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모님, 큰일 났습니다. 영준아, 그게 무슨 일이니? 기훈 씨와 미영 씨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아주 비싼 변호사로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저쪽에서 이모님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고 나섰어요. 그날 차량에서 녹음된 자백의 신빙성 자체를 떨어뜨리려는 속셈입니다.
이모님을 또다시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미영이가 돈으로 위조한 또 다른 허위 진단서를 지역 언론사에 여기저기 뿌렸습니다. 곧장 제 가게로 기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세요, 박수자 씨 되십니까? 유한신문 기자입니다. 네, 그런데요. 며느리 되시는 최미영 씨께서 박수자 씨가 심각한 치매로 인해 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제보하셨는데요. 이게 사실입니까? 가족들을 상대로 거짓 주장을 하고 계신다고요. 뭐라고요? 그건 천벌을 받을 거짓말이에요. 저는 기가 막혀 소리쳤지만 기자는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오후 기훈이는 아예 제 분식집 주변까지 어슬렁거리며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붙잡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손님, 이 가게 들어가시게요? 여기 사장, 우리 엄마인데 사실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치매가 심해서 아무나 붙잡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다녀요. 조심하세요. 그 소리를 들은 손님들이 저를 힐끔거리며 가게를 지나쳤습니다. 결국 그 말을 들은 단골 손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제게 물어왔어요. 저기요, 사장님. 아까 밖에서 아드님 되시는 분을 뵀는데 사장님이 정신적으로 편찮으시다고 하던데 괜찮으신 거예요? 멀쩡합니다. 그놈이 지금 온 동네에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친아드님이 직접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병원에 다녀와 보지 그러세요? 며칠 만에 제 분식집 매출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손님들이 늘어났죠. 설상가상으로 미영이는 보건소에 저를 허위로 신고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보건소 직원이 가게로 들이닥쳤어요. 사장님, 박수자 씨 맞으시죠? 민원 신고가 접수돼서 위생 검사를 좀 하러 나왔습니다. 네, 위생 검사라니요? 무슨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여기 사장님이 치매 환자라서 음식에 몰래 이상한 것을 섞어 넣을 수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주방 검사에 협조해 주시죠. 저는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혈압이 오를 지경이었습니다. 지역 언론에는 연일 저를 정신 이상자로 묘사하는 왜곡 기사가 쏟아졌어요. 충격, 치매 노인의 망상, 가득한 허위 주장, 가족들 고통만 가중. 제 명예는 그야말로 바닥까지 실추되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수자 씨? 경찰서입니다. 자꾸 아드님 상대로 허위 신고하시면요. 무고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 이번까지만 경고입니다. 아니, 형사님, 제가 언제 허위 신고를 했나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그놈들이 저를. 아드님 쪽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로는 박수자 씨 주장이 전부 망상이라고 하던데요. 바쁜 경찰력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병원 치료나 잘 받으세요. 경찰마저도 기훈이 내외의 로비에 완전히 넘어가 제 신고를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심지어 김영준 변호사마저도 이런 엄청난 사회적 압력 때문에 저를 포기할까봐 덜컥 두려워졌어요. 저를 의심하던 시장 상인들은 이제 아예 확신을 가지고 저를 피했습니다. 수자 씨, 제발 고집 그만 부리고 병원에 좀 가봐. 기훈이가 저렇게까지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 나는 멀쩡하다고. 저놈들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아이고 몰라. 무서워서 말도 못 붙이겠네. 괜히 엮이기 싫어. 저를 정신 이상자 취급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제 분식집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었고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안 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며칠 뒤
보건소 조사관이 검사 결과지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검사 결과 음식이나 위생 상태에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주 깨끗하네요. 그것 봐요. 제 말이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역으로 허위 신고한 분에게 강력하게 경고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동네에 퍼진 이상한 할머니 가게라는 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지독한 절망감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때 영준이가 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모님, 기운 내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영준아, 나 이제 너무 지쳤어. 생활고가 다시 저를 옥죄어 오자 저는 정말 모든 것을 놓고 싶어졌습니다. 영준아, 그냥 다 포기하고 조용히 죽은 듯이 살고 싶다. 이젠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 이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것들이 저렇게 발악하는 건 자기들이 곧 끝장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영준이가 제 손을 굳게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저것들이 지금 증거를 인멸하고 거짓말로 언론을 속이는 것,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저것들 목을 조르는 더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제가 끝까지 함께 싸울 테니 이모님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와중에도 한만수 택시기사님은 변함없이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수자씨. 장사도 안 되는데 오늘은 접고 내가 사온 커피 한 잔 해요. 만수씨, 매일 이렇게 와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에이, 뭘. 나는 수자씨 믿어. 저런 싹수 노란 놈들한테 질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끝까지 응원할 테니 힘내쇼. 한만수 씨는 매일 제 가게에 들러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끔찍한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김영준 변호사와 한만수 씨 같은 분들을 믿고 복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다시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영준이가 드디어 반격의 카드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모님, 드디어 잡았습니다. 저놈들 변호사가 증거인멸과 위증교사에 직접 관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정말이야? 그 비싼 변호사 말이야? 네. 제가 당장 법무부와 변호사협회에 징계 신고를 넣었습니다. 이제 저놈들 변호사 자격도 정지될 거고 기훈 씨와 미영 씨도 변호사법 위반 교사 혐의까지 추가되어 더 큰 죄를 받게 될 겁니다. 그 소문을 들었는지 시장 상인회장 오동식 씨도 오랜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자 씨, 내가 다 들었어. 나를 포함해서 진실을 알고 있는 상인들도 아주 많아요. 끝까지 버티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어. 영준이는 그 왜곡 기사를 쓴 언론사에도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모님, 그 기자가 전부 실토했습니다. 기훈 씨 쪽 변호사에게 압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기사를 썼다고요. 그 녹취도 전부 확보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매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준이가 환한 얼굴로 가게에 뛰어들어오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모님, 됐습니다. 드디어 됐어요. 검찰이 그놈들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증거인멸 혐의로 기훈 씨와 미영 씨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곧 체포될 거예요. 정말이니, 영준아? 네, 정말이에요. 이제 진짜 끝나가요. 그때 마침 정태식 구조대원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박수자 어머님, 검찰에서 연락받았습니다. 내일 바로 출석해서 제가 가진 CCTV 영상 원본 전부 제출하고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마침내
저의 억울함과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때가 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부디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랐죠. 김영준 변호사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모님, 오늘 밤은 정말 편히 주무세요.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제가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약속드려요. 그래, 고맙네, 영준아. 정말 고마워. 저는 마침내 평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내일이면 이 모든 지옥이 끝날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다음 날 정말 이른 시간에 영준이에게서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모님,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영준아, 무슨 일인데 그래?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검찰이 방금 이기훈 씨와 최미영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연락받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이지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죽지 못해 버텨왔던 모든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지역 언론에서는 존속살인 미수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으로 기훈이와 미영이의 끔찍한 범행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산사태에 고의로 방치해 해하려 한 40대 비정한 아들 내외 정격 구속.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는 제 이야기를 보니 이게 정말 현실인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제 작은 분식집에 갑자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뉴스 봤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심지어 저를 치매 환자라고 의심했던 사람들까지 찾아와 사과하며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수자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그놈 말을 철석같이 믿고 언니를 의심했으니 내가 죽일 년이야. 정말 미안해. 아이고, 괜찮아, 정미야.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까 마음 쓰지 마. 시장 상인들은 저를 지지하는 커다란 현수막까지 가게 앞에 걸어주었습니다. 우리 시장의 자랑, 박수자 사장님을 응원합니다. 비정한 페륜아들 엄벌하라. 오동식 회장님도 제 손을 꼭 잡고 찾아와 말했습니다. 수자씨,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시장 상인들 전부가 그놈들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서를 모아서 제출했어요. 회장님,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고맙습니다. 그 와중에 영준이가 또 다른 통쾌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모님, 그놈들 편에 붙어서 이모님 치매 진단서 위조에 가담했던 그 비싼 로펌 변호사도 증거 인멸 및 위조 혐의로 변호사 자격 정지됐습니다. 이제 저것들 국선 변호사나 선임해야 할 처지예요. 어머나, 그래. 아이고, 그것 참 고소하다. 쌤통이네. 곧이어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박수자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동의 없이 대리인에 의해 부당하게 이루어진 모든 예금, 인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무효 판결받았습니다. 즉시 재산 환수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제 집이랑 돈을 전부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객님. 곧 조치가 완료될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돈으로 훔쳐서 사들인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 번쩍이던 외제차는 당연히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지역사회에서 저를 응원하는 익명의 편지와 작은 후원금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뉴스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부디 힘내세요. 세상에는 나쁜 놈들보다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할머니의 그 꺾이지 않는 용기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악한 사람들보다 선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영준이가 그런 저를 보며 제 손을 굳게 잡고 말했습니다. 이모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조금 더 힘내주세요. 그래, 영준아, 정말 고맙다. 너만 믿는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당당히 서서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눈물로 그리고 분노로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제 아들을 30년간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헌신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저 아들놈이 며느리와 짜고 이 어미를 산사태 속 흙더미에 버렸습니다. 제 울부짖음에 방청객들이 여기저기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검찰은 결정적인 증거인 그날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기훈이와 미영이의 그 냉혹하고 끔찍한 자백이 조용한 법정 안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 진짜. 엄마가 저 산사태 때 그냥 깔끔하게 죽었어야 했는데.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텐트에서 간신히 기어 나와 가지고서는. 녹음 내용을 들은 법정은 그야말로 경악으로 크게 술렁였습니다. 기훈이와 미영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준이는 제 법정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치밀했던 범행 계획과 그 잔혹함을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입증해냈습니다. 피고인들은 단지 우발적으로 재산을 탐낸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오직 피해자의 재산만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피해자를 산속으로 유인해 해하려 한 반인륜적인 존속, 살인 미수범들입니다. 부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그러자 갑자기 기훈이가 피고인석에서 뛰쳐나와 저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 하지만 저는 그 더러운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닥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지옥에 가서 네 죄를 빌어라. 끝까지 죗값을 치러. 미영이는 마지막까지 살아보겠다고 모든 책임을 기훈이에게 떠넘기며 발악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억울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전부 저 인간이 시켜서 한 짓이에요. 저는 따랐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이미 녹음 파일에는 미영이가 오히려 기훈이를 부추기며 범행을 주도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판사가 엄숙하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오직 재산 때문에 해하려 했으며 그 범행 수법이 지극히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이에 피고인 이기훈은 징역 7년, 피고인 최미영은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 박수자 씨에게 탈취한 재산 3억 원 전액을 배상할 것을 명령한다.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방청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억울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뉘우침이 없다며 오히려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되찾은 제 재산으로 그동안 저를 위해 발벗고 뛰어준 영준이에게 정당한 수임료를 두둑하게 지급했습니다. 영준아, 정말 고마웠다. 네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쯤 어디서 객사했을지도 몰라. 아유, 이모님, 뭐려. 저는 이모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법정을 나서는 길에 저는 드디어 지긋지긋한 복수를 완성했다는 시원한 만족감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토록 그리웠던 제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밤새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되찾은 재산 중 절반인 1억 5천만 원을 떼어 저처럼 버림받고 고통받는 노인들을 위한 희망쉼터라는 작은 복지시설을 설립하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저는 제 계획을 영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영준아, 나 이제 이 돈으로 나와 같은 억울한 피해를 당한 노인들을 좀 도와주면서 살고 싶네. 이모님, 세상에 정말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제가 법률 자문은 전부 무료로 도와드릴게요. 영준이는 제 생각에 깊이 감동받았다며 쉼터 설립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장 상인들과 한만수 택시기사님도 힘을 보태겠다며 나섰습니다. 수자 언니, 그렇게 좋은 일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우리도 뭐든 도울게. 수자 씨,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만 하쇼. 내가 차로 다 실어 날라줄 테니. 마치 제 일처럼 기뻐하며 도와주는 이웃들 덕분에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역 언론은 앞다투어 제 쉼터 설립 소식을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도했습니다. 복수 대신 용서와 사랑을 택한 할머니 일부 재산 환원에 노인 복지시설 설립. 덕분에 주변 지역에서도 후원금을 보내고 싶다는 신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희망쉼터의 문을 여는 날, 저는 마이크를 잡고 제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저와 같이 자식에게 버림받고 기댈 곳 없는 억울한 노인들을 더 이상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곳이 갈 곳 없는 분들에게 마지막까지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쉼터의 첫 번째 입소자는 자식들에게 똑같이 재산을 사기당하고 길거리로 쫓겨난 80살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할머니를 제 친어머니처럼 살뜰히 돌보며 영준이를 통해 법적 도움까지 제공했습니다. 영준이는 아예 저희 쉼터를 위해 노인 학대 및 재산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팀까지 꾸렸습니다. 이모님, 앞으로 저희가 매주 이곳에 와서 할머님들 무료 법률 상담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제 분식집은 쉼터 건물 1층에 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니라 쉼터의 할머니들과 함께 소일거리 삼아 운영하는 아주 따뜻한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발전했죠. 자, 할머니들. 오늘도 손님들한테 드릴 맛있는 떡볶이 한번 신나게 만들어봐요. 아이고, 수자야. 우리가 이 나이에 다시 일을 다 해보고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줄 누가 알았겠누? 저는 매일 저녁 쉼터 할머니들과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하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이 시간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지금 저희 희망쉼터는 15명의 할머니들이 서로 의지하며 함께 생활하는 지역에서 가장 인정받는 노인 복지시설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영준이가 저를 찾아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어떤 복수보다도 훨씬 더 값지고 위대한 일을 하고 계세요. 영준아, 이제 보니 이게 진짜 복수인 것 같아. 미움과 분노 대신 사랑으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바꾸는 거 말이야. 저는 마침내 제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기훈이와 미영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들의 끔찍한 죗값을 치르고 있고, 저는 이곳에서 저를 아껴주는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매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영준 변호사를 통해서 교도소에 갇힌 기훈이와 미영이가 면회실에서 서로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격렬하게 싸웠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영준이의 말로는 그야말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느라 아수라장이었다고 해요. 기훈이는 모든 게 미영이 때문이라고 악을 썼고 미영이는 기훈이가 먼저 저를 버리자고 했다며 핏대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라고. 네가 우리 엄마 그 꼴로 만들자고 했잖아. 이 악마 같은 년아. 뭐, 이 인간이 지금 미쳤나? 내 놈이 먼저 돈에 눈이 멀어서 그 얘기 꺼내놓고는 이제 와서 감히 나한테 뒤집어 씌워. 그렇게 둘은 결국 교도소에서 이혼 절차를 밟았지만 이미 모든 재산이 몰수된 빈털터리 신세였으니 서로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지독한 증오뿐이었습니다. 이모님,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니 결국 완전히 남남이 됐답니다. 쯧쯧. 그럴만하지. 서로 믿을 구석이라도 있었겠어요. 감옥에서 기훈이는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어머니를 죽이려 한 페르나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해요. 야, 너 그 뉴스에 나온 어머니 산채로 묻으려던 놈 맞지? 이 천하의 페르나 새끼야. 아, 아닙니다. 오해예요, 오해. 어디서 개수작이야. 더러우니까 저리 꺼져. 밥맛 떨어지게. 기훈이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요. 미영이 역시 여자 교도소에서 그 끔찍한 범죄가 알려지자마자 다른 수감자들에게 단단히 찍혀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머, 제가 걔래. 돈 몇 푼 때문에 시어머니를 죽이려던 그 무서운 년. 정말? 어우, 소름 끼쳐. 재수 없으니까 말도 섞지 마. 미영이도 결국 그 안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물론 단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가끔 저를 딱하게 보며 안부를 묻는 사람들에게도 저는 아주 단호하게 답했어요. 아이고, 수자씨, 그래도 아들인데 면회 한번 안 가보세요? 아들이요? 저한테는 이제 그런 자식 없습니다. 기훈이와 미영이는 죗값을 다 치르고 나와서도 평생을 정가자라는 낙인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거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제 희망 쉼터는 20분이 넘는 할머니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 지역에서 가장 인정받는 따뜻한 복지시설로 훌륭하게 성장했죠. 자, 할머니들. 오늘도 신나게 라디오 체조 시간입니다. 팔다리 쭉쭉 펴세요. 저는 매일 아침 할머니들과 함께 우렁차게 라디오 체조를 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이고, 우리 수자 원장 덕분에 내가 아주 몸이 날아갈 것 같네. 꾸준히 하셔야 효과가 있어요. 자, 옆구리 운동. 영준이는 예쁜 아가씨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영준이의 애인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해 주었고, 영준이는 바쁜 와중에도 매주 쉼터를 잊지 않고 찾아와 할머니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는 법률 상담을 도와줘요. 이모님, 저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할머님들 법률 상담해 드릴 분 계십니까? 응. 마침 정순이 언니가 그 못된 아들놈 문제로 고민이 깊어. 자니가 좀 도와줘. 알겠습니다. 이모님, 걱정 마십시오. 지역 언론은 제 기구했던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보도했고, 저는 어느새 이 지역 노인 인권 보호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박수자 할머니의 희망 쉼터, 버림받은 노인 인권의 마지막 등대가 되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신문에 계속 실리더군요. 급기야 지역 정부에서 제 공로를 인정한다며 지역 공로상까지 수여했습니다. 박수자님,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높이 인정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할머니들과 함께 받는 상이라서 더욱 뜻깊습니다.
저는 이 영광스러운 상을 쉼터 할머니들과 함께 받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쉼터 할머니들과 함께 시끌벅적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자, 우리 할머니들, 오늘 저녁은 특별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수자야,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네가 끓여주는 그 뜨끈한 순댓국이 먹고 싶다. 아이고, 좋아요. 그럼 오늘은 제가 솜씨 발휘해서 아주 진국으로 순댓국 끓여드릴게요. 할머니들의 환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것이 진짜 행복이고 이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펼쳐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용서는 신의 몫이고 나는 그 짐승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으로 내 역할은 충분히 했다. 이제 나에게는 피보다 진한 진짜 가족들이 있고 매일이 그저 감사한 날들이다. 언젠가 영준이가 제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모님, 조금의 후회도 없으세요? 응, 나는 전혀 없어. 영준아,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진짜 복수야. 진짜 복수라니요? 어떤 의미에서요? 미움과 분노로 똑같이 복수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완전히 이겨내는 거야. 내가 보란 듯이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크고 완벽한 복수지. 이모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복수라는 것이 꼭 상대방을 똑같이 짓밟고 괴롭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저와 같은 아픔을 당한 분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통쾌하고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영준이가 결혼 발표를 하러 왔을 때 저는 아들 녀석에게 하듯 이렇게 말해주었죠. 영준아,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네 섹시될 사람한테 무조건 잘해. 가족은 서로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야. 알았지? 네, 이모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바르게 살아. 지금 제 나이는 71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그 끔찍한 아픔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찾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완전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것을요. 목숨보다 귀하게 키운 아들이 저를 배신했지만 15년 전 도움을 받은 영준이가 진짜 아들이 되어줬거든요. 복수라는 것도 상대방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제가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사랑으로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쉼터 할머니들과 함께 매일을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시길 바라요. 분명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함께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